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아보도르 교수님의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라는 책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제1장 3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해서 병의 주범이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몸의 파수꾼, 백혈구, 이러한 정도로 나눠보고 두통과 기타 불면 등 이런 것을 한번 나눠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8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이 자율신경은 백혈구를 지배한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혈액의 흐름을 타고 몸속을 순환해 갑니다. 이 자율신경 내에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돼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죠. 이것이 분비가 되면 과립구, 아까 백혈구 중에서 54에서 60%는 과립구가 있다 그랬고, 림프구가 35에서 41% 정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가 단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파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자율신경 내에 이 교감신경이 우위를 이렇게 점하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이 과립구가 반응을 해서 숫자가 늘어 활성화가 됩니다. 또 부교감신경이 이제 우위를 점하여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러면 림프구, 아까 우리 백혈구의 한 35에서 41%에 해당하는 이 림프구가 반응해서 숫자가 늘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는 이 낮 시간 동안에는 이 손발에 상처가 있기도 쉽고요. 상처난 곳을 통해서 세균이 침입할 기회가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죠. 이러한 때는 커다란 세균을 먹어치우는 이 과립구가 활동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는 야간의 휴식 시간이나 식사 때는 소화효소로 분해된 이종 단백질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세한 이물질이 입이나 소화관을 통해서 자꾸 들어옵니다. 이것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 과립구로서는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 미세한 이물질 처리에 능숙한 이 림프구에게 이제 차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간에 몸 안의 세포가 이제 또 활발해지는데요. 세포 교체가 주로 일어납니다. 야간에. 하루 동안의 활동으로 인해 파괴된 세포, 또 노화된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 또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이상 자기세포를 이 림프구, 백혈구의 35에서 41% 차지하고 있는 이 림프구가 이 매크로파지와 협력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 몸 안에는 하룻밤에도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하지만은 이 림프구가 암세포화한 것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 균형, 밸런스를 잘 잡고 작동하고 있을 때는 백혈구의 비율은 과립구 54에서 60%, 림프구가 35에서 41%가 되는데, 이 과립구와 림프구가 대체적으로 이 범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 몸의 컨디션도 좋고요.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자가 능력으로 해서 치유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깨뜨리고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최대 원인을 이제 아보도르 교수님은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직접적인 병의 원인으로는 과로입니다. 과로. 그 다음에 마음의 고민, 이런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 약의 장기 복용에 있다고 이분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과로에 대한 부분은 일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몸은 활동 모드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뒤에는 느긋하게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에 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리듬이 있으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는 부드럽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9시에서 5시까지만 해서는 생활에 여유가 없다 해서 이제 잔업이나 또는 더 어디셔널한 일들을 하게 되죠. 추가 노동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여서 이 교감신경도 계속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이 정도 과로를 오버타임이죠. 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지만은 이게 과로가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고정.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으로 우리 몸이 돌아오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백혈구의 균형, 아까 그 35에서 41%가 그 림프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암세포나 이상세포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기관인데 이 수치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과립구라는 수치가 급격히 돌아가면은 이 과립구는 전에 뭐라 그랬죠? 생명기간이 수명이 2, 3일밖에 안 됩니다. 수치가 갑자기 염증이 일어나서 평균이 그 백혈구 수치가 전체적으로 5,000에서 한 8,000개 되는데요. 이 중에 한 54에서 60%가 적절한 수치인데 이게 염증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면 뭐라 그랬죠? 백혈구의 균형이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과립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게 염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심해지면 또 과립구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5,000개였다 그러면은 3,000개, 5,000개였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2~4시간만 해도 10,000개 이상 넘어가 버립니다. 막 염증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아토피 같은 경우 막 긁잖아요. 가려워서. 그럼 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과립구 수치가 또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 세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 과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과로를 적정하게 쉬어줘야 됩니다.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적절히 자기가 조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음의 고민.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일이 힘듭니다. 직장에서 대인관계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있거나 또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면 이 뇌의 시상하부, 눈 밑 뇌의 그 시상하부인데요. 뇌 속에 조그만 겁니다.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이 사령탑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 흥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스트레스, 마음의 고민으로요. 그 영향이 자율신경에 이렇게 미치게 되고 교감신경이 매우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하죠. 그 세 번째, 약의 장기 복용. 이 아부도르 교수님이 이 약의 장기 복용이 굉장한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소염 진통제. 우리가 뭐 여성분들이 뭐 생리통이 좀 있다 그러면 그냥 진통제 드시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뭐 감기 걸렸다. 그래도 막 열 난다 그러면 이제 해열 진통제를 먹죠. 뭐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면 이제 스테로이드계를 막 바르지 않습니까? 먹거나. 그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 이런 것도 막 쓰거든요. 항암제, 고혈압 치료제 등 현재 쓰이는 약의 대부분은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쓰면 여하튼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약. 이 책 제목이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여기서 포인트예요. 장기간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뒷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우위형이 한 이 대부분의 병 중에 70%가 이제 교감신경 우위가 됐을 때, 너무 긴장했을 때 70%의 그 질병이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한 30% 정도 질병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4가지 문제가 이제 몸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 과립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립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과립구는 급격하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 높아지는데요. 수치가 막 5,000개에서 10,000개 이상 넘어가 버리고 막 2~3시간 안에. 근데 이 과립구의 수명은 2~3일밖에 안 됩니다.
빨리 죽어요. 근데 이 과립구가 죽으면서 뭘 방출을 하고 죽냐면은 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몸에 있는 균들이나 뭐 바이러스나 여러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렇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적정할 때, 그러나 이게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이 자기 조직도 세포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커피 마셔도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과립구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과립구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싸워 감염증을 막는 작용이 아까 있다 그랬죠. 큰 세균들이죠. 사이즈가.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수가 많아지면 체내에 상주하는 세균을 공격하여 급성 폐렴, 급성 충수염, 신염, 간염, 췌장염 등 이 화농성 염증들을 일으킵니다. 또한 세균이 없는 곳에서는 이 활성산소를 아까 발생시키고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즉 과립구는 이 세균이 있는 곳에서는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고 세균이 없는 곳에서는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이나 위궤양, 치조농루, 궤양성 대장염, 십이지장 궤양, 크론병, 치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막이 이 파기가 돼서 일어나는 염증이죠. 이 활성산소는 이 혈관에 상처를 또 입혀서, 혈관에도 조직이니까 이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혈관 장애를 또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 과립구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래서 체내에서는 이 호흡으로 얻은 산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또 세포의 신진대사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등 다양한 경로로 활성산소가 생겨납니다. 우리 먹은 또 음식이 이렇게 분해되면서도 또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영양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최종 포도당으로 다 분해를 하는데요. 이 몸속의 이 사이클 중에서 대사 중에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도 활성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세 가지 스트레스에 빠진 상태에서도 활성산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중되는 겁니다. 가중. 자, 다시 돌아와서요. 체내에서는 호흡으로 얻는 산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포의 신진대사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도 있습니다. 아까 과립구가 죽으면서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말한 음식이 분해되는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활성산소가 생겨나지만 이 활성산소 전체의 비율을 따져보면 이 과립구에서 방출되는 것이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립구가 증가할수록 조직 파괴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이 아드레날린은 이 혈관을 이렇게 좁혀줍니다. 이 수축시켜줘요.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수축이 돼요. 우리가 커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번쩍 떠지고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졸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도 만들어지는 일부 물질이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배가 덜 고프게 되죠. 우리 커피 같은 거 먹게 되면은 한두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견딜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면은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아드레날린에 노출되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아까 말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의 긴장이 계속이 되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돼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혈류. 피가 이렇게 잘 싹싹싹 흘러야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넓을 때는 잘 흐르겠죠. 쭉쭉쭉. 근데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정체 현상이 생기겠죠. 이걸 혈류 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심장 발끝 손끝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심장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혈류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이 손발이 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유가 알겠죠? 그럼 이 히프 부분, 이 장 부분 이쪽 다 차지겠죠. 지나가는 통로니까요.
혈액은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혈액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고 그다음에 세포에서 발생된 이 노폐물, 뭐 이산화탄소나 다른 뭐 피로물질 이런 것들을 회수합니다. 혈류 장애로 이러한 흐름이 막히게 되겠죠. 잘 안 가요. 영양도 안 가고 노폐물도 쌓인 걸 수급을 못 해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포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영양 성분인 산소가 중요합니다. 이 세포에는 산소가 없으면 암이 생긴다 그러죠. 체온이 낮아도 암이 생긴다고 하지만 산소가 없어도 그 부위에 암이 생겨요. 암세포들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산소는 우리가 어디서 주로 들어오게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작에 보면은 우리 대기 중에 우리가 좋은 산, 뭐 설악산 이렇게 좋은 산을 가게 되면 산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우리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몇 %일까요? 잘 모르시죠? 한 21% 정도 된다고 해요. 질소가 제일 많고요. 70몇 %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이 호흡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 호흡으로 들어오는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물 안에도 산소가 녹아 있습니다. 용존산소. 근데 이게 우리가 물을 확 끓여 먹죠. 대부분. 많이 끓여 먹으면 산소가 이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존산소가 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수를 마시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물에서 용존되는 산소를 통해서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곡류 중에 쌀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겨라 그러나요? 겨가 옆에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이 판가믹 애시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가믹 애시드라는 물질이 판가민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산소를 세포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판가민산이. 근데 우리가 쌀을 어떻게 먹어요? 홀라당 거의 벗겨서 하얗게 먹죠. 그러면 산소를 공급해주는 물질 판가민산이 없는 걸 먹기 때문에 산소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에 그렇지 않아도 산소도 없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일주일은 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산을 이렇게 가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산에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요. 이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산소들이 뿜어지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화초를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안의 산소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설교를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졸아요. 왜 졸을까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산소가 결핍돼서 이렇게 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산소까지 이렇게 막 뿜어주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겠죠.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암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일만 하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결국은. 자, 혈액은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이렇게 보내고 노폐물이나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회수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혈류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이 흐름이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에 필요한 그 산소나 영양 물질을 못 주고 또 산소에 이렇게 쌓이게 된 노폐물, 피로 물질들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해 와야 되는데 못 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세포가 시름시름 앓겠죠. 자,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 몸의 통증입니다. 아, 아프다. 내가 죽게 된다. 이런 걸 인간한테 자꾸 알리는 겁니다. 통증을 통해서요. 몸에 통증 물질이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면 이 통증이나 결림, 막 어깨도 결리고 막 이러죠. 이게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또 마비도 오죠. 밤에 자다가 쥐나죠.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다리 잡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또 마비가 생기죠. 이게 다 혈행이 잘 원활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빨리 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비가 생기고 또 발암 물질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유해 물질이 또 쌓이죠.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대사 과정에 생기고 이게 쌓이게 되면 결국 이 암이라는 유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촉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체내 환경이 악화되면 세포가 활력을 이렇게 잃고 정상일 때는 괜찮은데 기능이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전쟁 중에 적군이 막 오는데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없어요. 그러면 총에 맞아 죽죠.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식욕부진이나 이제 전신 권태,
집중력의 저하, 신경 쇠약, 불면 등 심신의 컨디션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 상태는 뭐죠? 쉬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림프구가 이제 교감신경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림프구의 감소입니다. 아까 정상 림프구가 백혈구 중에서 몇 %를 했죠? 잘, 요 퍼센트를 자꾸 제가 이제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시면, 실천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자신의 피를 채취를 해서 백혈구의 수치, 백혈구를 이렇게 과립구나 림프구를 이렇게 분해해서 분석하거든요. 백혈구를 좀 분석해 달라고 하십시오. 한 2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요거를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 아부드로 교수님은 치료할 때 환자들에게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림프구가 감소하는데 이게 정상 상태는 35에서 41%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의 상황이 되게 되면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교감신경이 계속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교감이 우세하면 부교감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또 교감이 내려가면 부교감이 올라온다 그랬죠? 이 시소예요. 근데 이 교감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부교감 신경이 억제되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이게 분비를 한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 호르몬의 분비, 뭐 여러 소화효소의 분비, 뭐 세포의 재생 이런 것에 전력하는 이 신경인데요. 자율신경인데 요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제때 호르몬 분비도 안 되고 뭐 소화효색도 안 나오고 여러 세포를 이렇게 이제 잡아먹고 암세포들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당을 분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인슐린. 이게 분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왜 당뇨가 오냐? 마른데. 나는 마른데 왜 당뇨가 오냐? 미국 사람처럼 막 뚱뚱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막 120kg, 150kg 이렇게 되는 사람이 당뇨가 걸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빠시락 마른 사람이 또 당뇨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이런 게 교감신경이 너무 긴장을 하니까 과로, 염려, 뭐 여러 원인, 약의 남용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살려고 스스로 물질들을 내는데 이게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당이 혈액에 많아지는 겁니다. 당뇨도 걸립니다. 마른 당뇨죠. 이 림프구는 감소한다 그랬죠. 림프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저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 때 감기 같은 감염 증세에 쉽게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정상일 때는 방어가 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뭐 세포, 바이러스, 뭐 이종 단백질 막 날라오는데 이거를 포식을 못해요. 백병전을 하는데 이게 딸리는 거죠. 저쪽이 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고지가 점령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 때 감기 같은 감염증이 쉬운 이유가 그런 거고요. 림프구는 이 암 공격의 열쇠가 되는 세포인데 아까 전에 그랬죠. NK세포나 NKT세포니 뭐 이런 게 베타세포, T세포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암의 발생을 못 막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암이 올까요? 과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배설 분비 능력의 저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이렇게 교감이 올라가고 부교감이 떨어지면 분비 기능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장기나 기관의 배설이나 분비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나와야 할 게 못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의 분비도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변비. 음식은 많이 먹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게 돼요. 뚱뚱한 사람이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뚱뚱할까, 그 사람은?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 유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과도하게 먹으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그 배가 빡 차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 소화효소가 분비가 나빠지면
결국 분비는 안 나빠지는데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비가 옵니다. 변비. 그러면 이게 치질이 됩니다. 이 치질. 계속 숙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장에서. 빨리 배설이 돼야 되는데 뭐 식이섬유 안 먹고 고기 위주의 식단을 가게 되면은 그죠? 당연히 가스도 많이 생기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도 깨지고 여러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배뇨장애도 생기고요. 많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통풍, 요산이 과다로 생기는 데는 이러한 질병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노폐물이 이게 배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담석이 잘 걸립니다. 담석이 잘 걸리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노폐물을 배설 못하기 때문에 신장 결석 이것도 그겁니다. 티눈이 잘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암 공격을 잘하는 이 NK 세포나 NKT 세포 등의 림프구는 이 파포린이나 그레인자인과 같은 물질을 이렇게 확 분비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림프가 안 나오니까 적은 숫자니까. 그래서 부기호감 신경의 기능이 저하돼서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과로가 이 돌연사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하는 사람은 페이지 36페이지에 하루에 한 100여 명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30, 40대 돌연사가 눈에 띄었다고 해요. 옛날 자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30, 40대면 체력과 기력이 충분할 세대인데 왜 쓰러지냐 이거죠. 과로입니다. 일본은 특히 좀 일이 많아요. 과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좀 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은 되게 많은 업무 가다가 있어서 뭐 상담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교사들은 자살하는 교사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가 30대 셀러리맨 200명에게 근무 시간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200명 중에 월 평균 잔업 시간이 80시간을 넘는 사람이 12%. 여기서 80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달에 한 20일 근무한다고 치면 80을 20으로 나누면 4시간이죠. 자, 우리가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한다고 하면 9 to 5, 8시간 근무인데 여기다 4시간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6시, 7시, 8시, 9시. 9시에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 오면 10시. 그때 밥을 먹고 또 뭐 업무 또 집에 와서 하는 분 있죠. 꼼꼼한 분들. 네, 그러면 이제 과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시간이 넘었다고 해요. 자, 이처럼 어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과로를 하는 사람은 심근경색, 이게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심근경색입니다. 이것의 위험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이 단기간에 긴장이 극한으로 가서 과립구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이 혈관이 좁아진다 그랬죠. 근데 이 과립구 수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정상적인 적혈구가 우리가 한 1세제곱미리당 한 500만 개 있다 그랬죠. 혈액 속에요. 근데 이 정상적인 적혈구는 드문드문 떨어져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드문드문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게 아까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파괴된 적혈구는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된다 그랬죠. 그 과립구가 노리는 게 이 적혈구입니다. 그래갖고 이 활성산소로 인해 파괴된 적혈구는 탄력을 잃어갖고 이 서로 짝싹 달라붙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현상을 적혈구 연전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져서 전신이 이 혈류 부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영향을 보내는 이 관상동맥이 혈전, 이 혈액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으로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전이라 그러죠. 혈전. 우리가 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돌연사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또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부도르 교수님은 이제 야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페이지 38페이지에 12명의 간호사고요. 평균 연령이 34.3세입니다. 체열은 2번을 했고요. 첫 해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택에 돌아가는 저녁 5시에 한 번 체열을 했고, 두 번째 체열은 다음날 인수인계를 마치고 귀가하는 오전 10시경에 다음날 오전 10시경에 2번 체열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야근을 한 간호사와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한 간호사의 혈액에 림프구 숫자와 가립구 숫자를 분석했는데요. 야근 전에는 이분이 이제 백혈구가 림프구가 47% 정도였는데 야근을 한 간호사 같은 경우는 38%로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과립구가 50%였는데 야근하기 전에 간호사는 이 야근을 하고 난 간호사는 과립구가 60%를 차지했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면은 림프구가 야근 전에는 3,300여 개였는데 아까 정상 수치가 뭐라 그랬죠? 2,200개에서 3,000개가 림프구의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또 3,300개 정도 나왔나 봐요. 야근 전에. 근데 야근을 하게 되니까 2,325개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근을 하게 되면 급격히 림프구의 숫자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2교대라 그러죠? 2교대라 그러나요? 주간반, 야간반 나눠서 하는데 그런 회사는 오래 근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벌 수가 있을지 몰라도 몸이 훅 갑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돈을 벌 거냐, 몸을 지킬 거냐. 여기에서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너무 편해도 이제 병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림프구 수치가 감소를 하게 되면 큰 병에 걸리기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림프구가 너무 많아지면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너무 많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림프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는 건데요. 몸 상태가 편안한 것을 얘기합니다. 긴장이 없는 거죠. 심신이 모두 편안한 상태라고 하면 어쨌거나 건강할 듯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음악이나 듣고 음식이나 먹고 뭐 텔레비나 보고 뭐 책이나 보고 이러면 우리 몸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이게 편안한 상태가 되면 면역이 과잉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칩니다. 부교감 신경이 우위형의 대표적인 병이 이제 4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죠? 읽어드릴게요. 이 부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과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류가 잘 흘러요. 그러면 혈류가 잘 흐르면 또 두통이라는 게 옵니다. 아이러니죠. 울혈 상태, 어느 한쪽에 피가 몰려요. 그러면 유해 물질이나 항원이 축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뭐 부풀어 오르거나 또는 봉화, 지겸성, 충수염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 숫자로 증가로 해서 이 항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미생물이랄지 세포랄지 이종 단백질이랄지 뭐 공해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도 되고요. 기관지 천식, 화분증이나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정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적정한 일도 해야 되고요. 성경에 땀을 흘려야 근데 대부분의 지금 현대 사회는 이 사무형이거든요. 이 땀을 흘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컴퓨터 앉아서 이렇게 하거나 옛날같이 밖에 태양빛에 가서 이렇게 막 삽질하고 막 그 괭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사무직 보고 전화 받고 뭐 그 정도 일이기 때문에 땀이 잘 안 나요. 땀 나는 사무원이 있습니까? 제가 별로 들어보질 못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 많이 실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회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라는 기계가 생겼어요. 전에는 다 계단도 올라갔어요.
근데 계단으로 안 가요, 사람들이. 왜? 편하니까. 이게 다 우리 몸을 이렇게 과도한 부교감 신경의 우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려고 합니다. 짧은 층은. 뭐 10층 넘어가는 데는 이제 타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 집도 13층인데요. 올라오면 다리가 후달거려요. 근데 운동이 됩니다. 땀은 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지하철을 타셔도 가능하면 사무직들은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사무직은 퇴근을 하시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출근할 때도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 뭐 세정거장이다, 내정거장이다 그러면 걸어가십시오. 걸어서 출퇴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를 버리십시오. 이러면 혼날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주말 되면은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높지 않은 산, 너무 높아가면 내려올 때 관절이 나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산에 이렇게 잘 다니시면 풍부한 산소도 우리가 흡입할 수가 있고, 또 햇볕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햇볕을 맞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햇볕을 안 맞고 이게 지하 생활하는 것들은요, 병이 옵니다. 이 햇볕을 맞는 것이 좋아요. 물론 여성분들은 미용에 뭐 하는데 미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몸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태양, 이것을 빛을 받아야 돼요. 이 유럽 여자들은요, 막 햇빛 나면 다 막 벗고 막 선탠합니다.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근데 그 한국에서는 그 햇빛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다 가려요, 그냥.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햇볕을 맞아야 돼요. 우리가 화장품 안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까먹었는데 티타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식품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하는 물질로 쓰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블럭, 자외선을 이게 컴팩트 같은 데 바르시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러죠? 자외선 차단제 같은 데 꼭 들어가요. 그 이산화티타늄이. 햇빛을 못 받게 하려고. 예뻐지는 미용 목적보다는 세포가 죽는 데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유럽 사람들은 화장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립만 이렇게 살짝 뭐 하거나, 뭐 간단한 로션이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중국 막 그냥 아주 막 과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가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영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가장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또 일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지가 이제 많이 넘어왔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에 할 거를 이제 다음에 좀 읽어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석권 써봤는데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요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장에 이제 미리 예습을 좀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부도르 교수님은 이 스트레스, 예, 이게 우리 몸에 굉장한 나쁜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이게 불러옵니다. 아까 세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물질이 이제 과잉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되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이 과립구의 수치, 백혈구에서 이 과립구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2, 3일 만에 죽게 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확 뿜고 죽는다 그랬죠, 2, 3일에. 그러면 이게 조직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암의 조직이 파괴돼서 그 세포가 이상세포가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증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조직이 파괴되고 그 기관이 이제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과잉으로 나오게 되면 아까 혈관이 수축한다 그랬죠. 그렇죠? 잘 보이시나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류 장애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심장 돌연사 이런 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질병을 또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자동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극복, 자가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감신경의
자율신경 안에서 교감신경과 쌍벽을 이루는 이 부교감신경이 이제 야 우리 몸을 치료하자 그래서 이제 우위로 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면 때 일어나요. 잠을. 그래서 잠을 또 막 안 자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그런가 봐요. 북한이. 잠은 좀 재우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교화소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굉장히 장노동, 중노동, 영양도 안 주고 그런 일이 많대요. 이 부교감 신경이 이제 우위에 돼야 되는데 이때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혈관을 이렇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의 회복이 이제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병이 이제 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세틸콜린 작용이 여기 낮자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위에 생기게 되면은 호르몬이 또 나오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많아지게 되면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치유 반응이라는 것들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이게 불쾌한 반응이에요. 왜냐면 통증이 옵니다. 뭐 두통이 오거나 어깨 결림, 뭐 류마티스, 뭐 이게 무릎 통증, 아무튼 뭐 근육통 여러 가지 통증이 옵니다. 가려움도 옵니다. 가려움. 그 다음에 부종 이렇게 뿔룩 튀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발열 10가지 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한테는 불쾌한 반응인데 이게 부교감 신경이 활동을 해서 이 치유 중인 겁니다. 치유. 근데 이 치유 중인 이것을 의사들은 가면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소염 진통제를 확 줘버리는 거예요. 소염 진통제를. 아파요. 그러니까 통증? 아, 소염 진통제. 가려움증? 뭐 스테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약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단기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약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악순환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소염 진통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끼고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아주 정말 급할 때, 아니면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염 진통제는, 자, 교감신경을 긴장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나요? 자꾸 각도가 안 맞네. 교감신경을 긴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교감신경이 긴장되면 아드레날린이 과잉으로 나온다 그랬죠. 커피 먹어도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요게 과립구가 증가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화농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과립구가 많아지면요. 그렇게 되면은 급성폐렴, 뭐 췌장염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은 아까 활성산소가 또 과립구가 증가되면서 활성산소도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게 조직을 파기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위궤양. 위궤양입니다. 이게 위궤양이 내가 뭐 위산이 과다로 해서 나왔다 그런 것보다는 이분은 이걸로 보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그걸로 생긴 약을 먹게 되면서 이게 생기는 거죠. 활성산소가 나고 조직이 파괴되면 이제 위궤양. 위궤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염. 이게 나오고요.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치질. 이게 나옵니다. 치질. 그 다음에 치조농루. 그 다음에 백내장. 그 다음에 암도 생기고요. 다장기 부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또 과잉으로 나오면 아까 혈행을 장애가 온다 그랬죠. 혈행 장애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두통이 오는 겁니다. 이 혈행이 잘 안 통하게 되면 두통, 어깨 결림, 요통. 다 아픈 거예요, 그냥. 난관 유착. 불임도 이 혈행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소형 진통제 이런 걸 끊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스트레스 3가지 원인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사지냉증. 아까 혈행이 잘 안 통하면 손발이 다 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손가락의 괴사. 이게 혈행이 안 통하니까 이제 막 거기가 이제 꺼뭇꺼뭇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빈뇨. 그 다음에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무겁지? 이 혈행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절이 무겁고 통증이 옵니다. 이것도 혈행이 안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궁 내망증. 그 다음에 난소의 낭종 같은 게 생깁니다. 이게 혈행이 잘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결국 혈행이 안 되고 약을 많이 처방하는 분들은 이런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이 과잉하게 되면은 맥박이 굉장히 빨라져요.
맥박 상승이 돼갖고 보통 우리가 맥박이 커지는 것을 빈박이라고 하는데요. 네, 불면증을 일으키게 돼요. 이 빈박이 오게 되면. 근데 이게 1분당 한 100회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박수가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서 이게 잘 잠이 못 옵니다. 그래서 불면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맥박이 상승해서. 이게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을 먹고 계신 분들은 이걸 끊으셔야지 이게 불면이 없어집니다. 고혈압, 맥박이 상승되면 당연히 고혈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성 피로, 그 다음에 전신 권태감, 그러니까 불안, 공포, 체중의 감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염진통제가 아까 교감신경을 긴장하지만 부교감신경을 저하시킨다 그랬죠. 반대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림프구가 감소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림프가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부교감신경이 저하되면 배설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변비도 생기고 배뇨장애, 뭐 구갈증 따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염진통제가 교감도 긴장시키고 부교감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그냥 질병이 다 오는 겁니다. 네, 오늘은 46분이 돼버렸네요.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아보도로 교수님의 책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